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자, 민족의 명절 설 연휴를 앞둔 금요일인데요. 휴가를 붙여서 이미 연휴 모드로 돌입한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오늘 신통방통이 선택한 첫 번째 신문은 명절 풍경을 보여드리는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자, 즐거운 설 연휴 되십시오라고 하면서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학생들이 지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한복을 이쁘게 입고 인사를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 그리고 언제부턴가 꽤 오래됐죠. 명절 연휴, 설 연휴라든지 추석 연휴 때가 되면 어김없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조금 느슨해진 상황이어서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서울 망원동의 한 가게 떡집에 가봤는데, 떡집에서는 가래떡을 이쁘게 뽑아내고 있는 모습도 사진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자,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무법자 1,686억 뜯어갔다. 경찰이 어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동안 양대 노총에서 무법자로 건설 노조를 통해서 1,686억 원을 뜯어갔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118개 건설사들 3년 동안 상납했고, 한 업체는 50억 원이나 뜯기기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안 한 곳도 굉장히 많아서 이보다 더 피해는 클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 동아일보입니다. 북한 김정은 관저 위성 사진이 또 세 번째 신문으로 저희가 선택해봤습니다. 최근 북한이 정찰 위성 개발을 과시하면서 우리 대통령실 주변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북한의 보안시설은 더 우리가 잘 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심지어 민간 위성에 의해서 포착된 보다 선명한 사진입니다. 김정은의 관저 그대로 보이고요. 지하 연결 건물도 확인할 수 있고, 관저 입구는 어떻게 생겼는지, 주변에 나무는 어떻게 심겨 있는지, 지하 연결 도로는 어디에 있는지 등등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상황이 썩 위성 수준이 좋지 않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신문 한국경제입니다. 난방비 폭탄 터졌다. 자, LNG 가격이 굉장히 무섭게 치솟으면서 난방비 폭탄이 터졌습니다. LNG 수입세가 반년새 65% 급등했고, 그래서 난방 온수비 수십만 원씩 늘어났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어서 그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서울에 남아있는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에 큰 불이 났습니다. 주민 5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사회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윤경 기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오늘 오전 6시 27분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구역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7시 26분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170명과 소방 헬기 7대까지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현재 5구역까지 불이 확대돼 15가구를 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룡마을은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화재가 크게 번질 위험이 높아 지난 3월에도 화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구룡마을에는 약 666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 중 4에서 6지구 거주자 500여 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인근 주민에게 신속히 대피하고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긴급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서울시, 강남구, 소방당국, 경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힘쓰라며 지시했습니다.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화재 진압에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고, 지금도 진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울의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지금 큰 불이 발생했다. 오전 6시 27분에 신고가 접수됐고요. 그리고 현재 500여 명이
대피한 그런 상태입니다. 소방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소방당국 인원이 140명이 투입됐고 장비는 43대를 투입해서 현재 진화 중입니다. 지금 다보스 포럼 스위스에 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잘 대처해라 이런 입장을 밝혔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구룡마을 화재 대응에 긴급 지시를 했다. 이런 상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불이 났고 아직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정확한 화재 원인도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어야 아마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용 위원님, 일단 구룡마을 하면 좀 취약계층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피해가 났을 경우에 굉장히 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네. 그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프링클러 같은 건 뭐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네. 정말 그 취약한 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화재에도 취약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룡마을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불이 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명 피해가 다른 어느 곳보다도 우려되는 곳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저게 사실은 뭐 재개발을 한다고 역대 서울시장들이 늘 약속을 하고 그런데 이제 현지하고 잘 맞지 않고 뭐 이래서 지금 미뤄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사실은 저게 어떤 식으로 좀 해법을 내놔야 할 때가 훨씬 지난 것 같은데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제 금요일, 내일부터 토, 일, 월, 화 4일간의 설 명절이 시작되는 바로 전날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화재가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고 빨리 진화가 되고 인명 피해는 적어도 인명 피해만큼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화재 진압 소식이 또 들린다면 그때 다시 한번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으로 신통방통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이제 금요일입니다. 밥상머리 민심으로 어떤 주제가 장식될까 정치권의 최대 감신사인데요. 아마 이번 명절에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대장동 관련 검찰 소환 날짜를 놓고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입장이 아직도 서로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부당한 탄압을 의원이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국민과 당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이도 믿습니다. 성남시장 때 사건이 아주 오래된 전의 얘기인데 당 차원에서 단결해가지고 대응한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내용 같습니다. 관련해서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이재명 28일 오전 10시 30분 출석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게 조율이 된 내용인 줄 알았는데 검찰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일방적인 발표였다. 아직 조율 중이다. 물론 보도에 따라서는 그래도 28일 나오겠다고 하니까 28일 검찰이 준비는 하겠는데 조율된 내용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일정 조율이 안 됐다. 그리고 최소 이재명 대표는 한 차례 더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아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조사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 번으로 마무리가 안 된다. 그래서 최소 2번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소 희박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28일 조사라는 것은 수사팀과 협의된 바가 없는 일방적인 발표라며 검찰은 2회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서 계속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피의자가 이렇게 출석 날짜를 마음대로 조율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그럼 28일 안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준비는 할 거고 네. 이재명 대표가 고집을 부리면 28일 날 조사는 할 겁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나 출석에 응했잖냐 라면서 그 이후에 이제 일정에 대해서 약간 사실상 거부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수사협조를 하는데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느냐 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한번 깔아놓는 것뿐이지 사실상의 수사 거부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 라면 끓이는데 30초 만에 끓여 그럼 제대로 된 음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수사에 협조를 안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방탄에 대한 얘기가 워낙 많으니까 그걸 피해가기 위해 가지고 협조하는 척만 하는 거지 사실상 수사 협조 안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건 제가 이 정도 사건에 대해서 볼 때 사실 10차례 이상 불러도 많지도 않습니다. 보통의 사건은 그렇거든요. 10차례가 넘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 다른 제가 기업체 사건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10차례 이상 소환해도 수사 일정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는데 2번이면 굉장히 줄어들어서 제안을 한 건데 그것도 1안, 2안, 3안으로 날짜를 여러 개를 꼽아줬는데 굳이 그거 다 거부하고 토요일에 가겠다라는 거는 정치적으로 나는 민생 챙기는 사람인데 정치적으로 검찰이 날 탄압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으니 네. 나 일하는 사람이니까 주중에 못 간다. 그러니까 주말 시간 쪼개서라도 가마라고 그냥 정치적 메시지 하나 던질 뿐이지 사실상으로는 검찰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방탄에 대한 얘기만 피해가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어쨌건 이재명 대표가 수사에 계속 응하고 있잖아요. 이전에도 사실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서면 수사를 받거나 네. 최근에는 직접 출석까지 했고 이번에도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검찰이 보통 시민들을 언제나 부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러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건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과도하게 정치적 영향을 미칠 요량으로 이재명 대표를 부른다는 입장 역시 꽤 분분하게 있어서 이것도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건 야당 대표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인 상태에서 검찰에 출석한 사건입니다. 검찰도 정치적 영향력을 과도하게 부릴 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줄여줄 수 있으면 줄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돈을 받았다거나 이런 어떤 증거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대선 경선 자금 관련한 것으로 수사를 한다고 알려졌다가 최근에야 배임이랑 그리고 배임 관련한 걸로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이 되려 수사에 좀 난항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하고 혼자 다녀오겠다라는 그 입장 발표에 대해서는 당 내부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것이 당 대표 때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고 성남시장 때 만들어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사건을 가지고 당 차원에서 일시당 때 단결해가지고 대응한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내용 같습니다. 혼자서 변호사만 대당하고 단둘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대북 송금 과정이 또 아태협이라든가 이런 게 좀 관련이 돼 있고 네. 또 규모도 방대하고 여러 번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나올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서 대응하는 게 맞겠죠, 그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가 나서 갖고 당을 갖다 뭐라고 할까 움직여 갖고서 대응을 한다면 좀 문제가 있겠죠. 당은 민생에 집중하고 이 문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28일에 출석했을 때 변호사 한 명과 단촐하게 갈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미 가고 싶다라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들리고요. 지지층에서는 또 안 가는 사람들을 낙인 찍는 그런 분위기도 지금 감지가 되고 있어서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전 회장과 정말 모를까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언론을 통해서 최근에 봤다고 관계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제 KBS 인터뷰에서는 전화 통화를 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면서 톤을 살짝 바꾸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지난 18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서 누군가가 술을 먹다가 김 전 회장과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억나진 않는다라고 말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김 전 회장과 전화 통화를 했을 여지는 열어뒀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보도가 나가기 전후로 또 다른 보도들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 쌍방울 관계자로부터 검찰이 이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서로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졌고, 그리고 이보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김 전 회장 비서실장 출신인 A씨가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지사, 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안다고 증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도들이 나오고 앞뒤로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약간의 톤을 바꾼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좀 들거든요. 김문식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정치인의 말이라는 게 거짓말로 들통이 나는 경우는 뭐 사법적 처리를 넘어서 정치적 타격이 큰 거거든요. 네.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이명박 정부 당시에 김태호 당시 경남지사가 국무총리 지명이 됐습니다만 박연차 회장을 모른다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계속 사진이 딱 나왔어요. 사진이 딱 나오니까 바로 낙마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네. 정치적인 타격이 굉장히 컸죠.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 김성태 전 회장과의 친분 관계는 물론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라는 범죄 혐의와는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비 대납이 맞다 안 맞다는 뭐 검찰이 능력껏 잘 파헤쳐서 자료를 찾으면 될 일입니다만, 그러나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아느냐 모르냐는 일단 이재명 대표도 극구 부인했고 김성태 전 회장도 뭐 아무것도 모른다, 전화도 모른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만남이 있었거나 친분이 있었다는 게 들통이 날 경우에는 사법적 처리와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는 또다시 불신, 거짓말장애, 또 말 바꾸는 사람, 네. 이런 아마 정치적 낙인이 찍힐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KBS 뉴스에 출연해서 네. 계속 부인을 하다가 어딘가에서 주위에서 들었던지 보고를 받았겠죠. 누가 술자리에서 전화를 통화했다는 적도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했으니까 본인도 아마 뭐 기억을 더듬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식의 여지를 남겨놓고 약간의 분위기를 좀 바꾼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쌍방울 내에서도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의 친분관계 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때문에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특히나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해서 지금 공직선거법상 재판까지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 처리와 상관없이 정치인으로서 이재명 대표 그러면 거짓말, 불신 이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박원석 의원님, 예. 그 박수현 전 수석이 어제 또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 KBS에서 했던 이 인터뷰 내용 중에 바로 이 부분, 어떤 식으로든 통화는 했을 것 같다, 기억은 안 난다라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 없는데 그냥 했다. 그러니까 할 필요 없는 얘기를 해서 논란만 키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본인도 본인 자신과 네. 주변의 기억을 좀 복기를 해봤을 거예요. 주변에서 저런 얘기가 얼핏 나오니까 그 얘기를 KBS 인터뷰 중에 한 것 같은데, 네. 글쎄요, 뭐 정무적으로 보면 굳이 저 얘기를 했어야 됐을까, 이런 판단이 민주당 내부에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동안에 했던 말이 거짓말이다, 이제 와서 슬슬 말 바꾸게 한다, 이런 역공의 빌미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인 접점이 있었느냐, 네. 만났냐, 통화했냐, 이건 아마 이제 변호사비 대납 혐의의 하나의 정황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정황일 수는 있지만 네. 그게 직접적인 물증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쌍방울의 그 수상한 이 전환사채 조성과 유통, 그 과정에서 자금이 실제로 들어갔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네. 그건 검찰이 이제 입증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관련해서 지금 김성태 씨의 자금관리 총책이었던, 쌍방울 그룹의 자금관리 총책이었던 재경총괄본부장이라는 분이 김성태 회장보다 먼저 검거가 됐는데, 네. 김성태 회장 검거 이후에 귀국할 의사를 밝혔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이제 송환 거부 소송을 지속하기로 지금 태국에 남아 있거든요. 네. 그게 아마도 일종의 이제 그 일각에서는 김성태 회장이 어차피 검찰이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과 추후의 수사 과정에서 딜을 위한 카드로 남겨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어요. 검찰에서도 상당히 그분의 이제 송환에 공을 들였는데 그게 이제 막판에 조금 달라진 상황이어서 실제 검찰이 저런 정황 말고 만나냐 통화냐 이런 거 말고 어떤 그 물증을 가지고 이걸 입증할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수사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과거에도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괜한 논란을 불러왔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할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 뭐 알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해서 파장을 불러온 적이 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작년부터 이혼 문제 때문에 집안이 너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아마 그 체포당할 당시에 그 압수수색 당시에 뭐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그 얘기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사님,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그 유동규가 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그렇게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누가 그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그때 알겠습니다. 신문에 네. 뭐 누워서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 뭐 자, 저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KBS와 인터뷰를 저희가 곱씹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참 이례적으로 15분이라는 시간을 공중파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할애를 해줬습니다. 뉴스의 3분의 1에 달하는 시간을 이 대표에게 할애를 해줬는데 달변가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는 대부분 유창하게 인터뷰에 응했는데 딱 한 부분, 성남FC 후원금 관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버벅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앵커가 왜 검찰에 나가기로 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지나치다. 예를 들면 이미 경찰이 몇 년 동안 수사해서 무혐의라고 답하는 순간 살짝 머뭇거리고 주춤하고 버벅거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이미 경찰에서 수년 동안 따져봤는데 그걸 무혐의라고 말하는 순간 본인도 법률가인 이재명 대표가 순간 멈칫한 거죠. 왜냐하면 한 번도 무혐의가 난 적이 없다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차례 얘기를 해왔기 때문이고 아마 본인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머뭇거렸다가 처리했던 거를 다시 뒤집어 가지고 라고 하면서 말을 이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은 명백한 거짓말을 피하면서 답을 하려다 보니까 혀가 꼬여버린 것 아닐까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이 대표가 무혐의라고 하는 그 발언을 했다가 황급히 수습한 것, 이것 역시 법적으로 거짓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런지 앞서 조목조목 따졌던 한동훈 장관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혐의 처분됐다는 거 누가 말한다면 그거는 그냥 거짓말입니다. 그 사안은 다 아시다시피 분당경찰서에서 수사하다가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고발인의 이의 신청에 따라서 검찰에서 검토한 다음에 보완 수사 요구를 했고 지금 이재명 대표 등을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무혐의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고 그것은 혼동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병 의원님 인터뷰 보셨죠? 어떻게 좀 그럼요.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법률적인 개념인데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건 검찰이 할 수 있고요. 네. 경찰 단계에서는 수사를 해서 이게 별로 혐의가 없어 보인다 그러면 불송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로 넘기질 않는 거죠. 네. 이게 그 상태거든요. 경찰에서 뭐 수사를 뭉갰다 3년 이상 뭉개고 사실은 이 부분을 불송치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런 사실을 경찰에서 수사 중이었는데 불송치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몰랐겠죠. 송치를 안 했으니까. 검찰로 넘기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이걸 이제 고소고발한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한 거예요. 이거 죄가 되는데 경찰에서 그냥 뭉개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검찰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본 거죠. 이 사건을. 네. 그걸 이제 지금 수사하는 거거든요. 다시 또 경찰에 넘겨서 수사를 한 거거든요. 그게 성남FC 후원금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잘 설명을 했듯이 무혐의 처분을 한 적은 없어요. 다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한 거죠. 이제 이게 그 법률 개념이라 일반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계속 무혐의 처분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그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태클을 거니까 무혐의 처분이라고는 이제 못할 것 같고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송치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혀가 꼬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TV조선도 어제 단독 보도를 하나 해드린 게 있습니다. 검찰의 내부 문건을 저희가 입수를 했고 그걸 확인해봤더니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건 검찰이 현덕지구 사업과 비교 분석하면서 대장동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는 특혜라는 걸 결론 내렸다는 그런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현덕지구는 대장동 사업과 같은 민관 합동 개발로 추진돼 와서 대장동의 판박이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구조였는지 일단 구조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이 대장동, 오른쪽이
현덕지구입니다. 모두 다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 개발 사업들입니다. 대장동 잘 아시겠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한 주를 더 가져가게 되고 그 외에 나머지 49% 하나은행 등 5개 금융사와 논란이 되고 있는 천화, 동인, 화천, 대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현덕지구의 경우에는 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0% 플러스 한 주, 그리고 평택도시공사 20%, 대구은행 컨소시엄이 나머지 지분을 갖고 사업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화면 바꾸시죠. 검찰의 내부 문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사업 이익이 예상된, 그러니까 현덕지구가 대장동보다는 사업의 규모가 작았다는 거죠. 대장동이 훨씬 더 서울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었다라고 검찰뿐만 아니라 누구나 판단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그런 현덕지구 사업에서도 초과 이익을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사에 환수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었는데, 대장동 개발 사업에 마련되지 않은 것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민간 사업업자에 대한 의도적인 특혜 제공이다라고 검찰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비정상적인 이익 배분 구조다. 배당에서 기이한 결과가 발생했다. 기이한 결과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성남시는 1,822억 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고, 대장동 일당들, 민간 사업업자들은 토지 분양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7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구조가 돼서 기이한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장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이한 결과가 발생을 했고, 그 원인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업무의 미숙이나 생각을 못했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현덕지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같은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장치를 마련했던 예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몰랐을 리도 없고 안 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심지어 대장동 사건에서는 초기에 하나은행 컨소시엄, 그 화천대유가 포함되어 있던 그 경쟁했던 메리츠 컨소시엄에서는 초과이익 환수를 해주겠다고 자기들이 먼저 제안도 했었어요. 네. 근데 거기 탈락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사업자를 정했고, 성남시 안에서도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이거 해야 되지 않냐랬는데 이재명 대표는 처음에 삭제했네 이러다가 나중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 그게 그겁니다, 사실. 근데 떠올리지 못했던 것도 아니고 내부에서 얘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현덕지구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대장동 일당도 나중에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니까 이거 다시 나누고 좀 돌려줘야 되지 않냐. 네, 그 보도도 있었죠. 이거 계약을 그냥 잘 체결한 사람들이면은 이런 논의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것 때문에 우수수 터져가지고 앞에 그 불법이 다 드러날까 봐 겁나가지고 그런 논의까지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이 장치를 마련하는 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정 이익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확정 이익 확보하고 그 이상 넘는 이익에 대해서는 몇 대 몇으로 나눈다. 이게 한 줄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전혀 어렵지도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떠올리지 못했던 것도 아니고 현덕지구에 있었던 거를 뺀 거는 이건 석연치 않다. 이 수준을 넘는 게 아니라 배임에 대한 굉장히 지금 큰 증거들이 확보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공공이 사업을 할 때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거나, 네. 그러니까 사업에서 이탈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일정 정도 이익을 보존하는 조치를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보수 정부에서도 주택 사업을 민간이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면 꽤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설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를 두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당장 배임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교해 주신 현덕지구와도 이 사업이 추진됐던 시기나 이런 것들도 좀 면밀히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의 경우에 초기부터 아주 이익이 클 거라고 보진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터널이나 몇 가지 이제 호재들이 더 붙으면서 그것이 이익이 크게 났고, 대장동 일당도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크게 나서 일부를 돌려줘야 문제가 안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만큼 초기에는 그 정도까지 이익이 나지 않았을 거라고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다는 것만으로 배임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견들은 엇갈리는 건데 판단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에 영장에서 빠진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신문 보겠습니다. 일단 6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대부분 다 들어갔습니다만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회사자금 횡령 배임,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대부분의 내용들은 구속영장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걸 법원이 받아줬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횡령 배임 등에 대한 혐의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신병을 확보한 뒤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병 의원님, 이게 빠진 거, 그러니까 결국 아직까지 뭔가 구체화되기에는 좀 수사가 미진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작년 9월 중순에 네. 사실은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한 불기소 결정서, 네, 선거법 위반. 네. 왜냐하면 이 부분에 관해서 그동안에 계속 부인해 왔잖아요. 그러면 김문기 씨를 모른다든가 아니면 백현동 용도 변경 관계 이걸 계속 부인한 거는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에 넘어가 있어요. 네. 근데 변호사비 대납 부분은 계속 부인해 왔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를 못 했어요. 검찰이. 네. 왜 그랬을까요? 수사가 미진했던 거죠. 그때까지. 왜냐하면 김성태 전 회장 해외로 도피해 있고 네. 그다음에 관련 변호사들도 검찰이 조사를 했거든요. 네. 아마도 관련 변호사들도 다 부인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디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특히 이제 쌍방울 그룹에서 발행한 그 전환사채 현금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의문투성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9월에 불기소 결정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에요.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수사가 거기까지 있었고 그 이후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저거를 저 김성태 전 회장 구속영장에 쓸 수가 없는 수준의 지금 수사 단계예요. 그러니까 일단 확실한 혐의로 김성태 전 회장을 구속해놓고 그러면 이제 기간을 벌게 되잖아요. 적어도 네네. 6개월 정도.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변호사비 대납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궁하고 뭐 그 금융계좌 추적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보완 수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확인이 되면 뭐 추가 기소하면 되니까. 네네. 그런 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조웅천 의원은 최근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보다 대북 송금 의혹이 더 큰 덩어리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의도인지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조웅천 의원의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대북 송금 과정이 또 뭐 아태협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관련이 돼 있고 네. 또 규모도 방대하고 여러 번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뭐 상상하지 못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나올 수 있겠다 싶습니다. 변호사비, 뭐 대납, 대북 송금 두 개를 놓고 이렇게 따져본다면 대북 송금이 더 큰 덩어리일 예, 저는 뭐 그렇게 의심합니다. 민주당으로. 자, 상상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김근식 교수님. 예. 혹시 이거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 국면 전환용? 왜냐하면 대북 송금이 갖는 그 파괴력이 있어요.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시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조차도 사실은 대북 송금이라는 이 불법 행위 때문에 당시 비서실장이나 국정원장 했던 분들이 다 구속돼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분명히 있을 시절에 네. 아태협이라고 하는 안부수라는 회장이 이미 구속 기소가 돼 있습니다만 아태협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을 크게 많이 했고 네. 거기에 쌍방울 그룹이 후원을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경기도, 아태협, 쌍방울이라는 이 3자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 대북 교류 사업을 상당히 진전을 시켰고 네.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돈이 올라갔다는 건 지금 이미 확인이 돼가지고 영장에 청구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사자였던 안부수 아태협 회장은 지금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그러면 당시 경기도 사업을 이화영 평화부지사 선에서 끝냈겠느냐? 아니면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승인이나 사전 보고 없이 그 사업을 추진했겠느냐? 이 과정까지 치고 들어가면 이 돈이 과연 북으로 흘러 들어간 행위가 그리고 그 돈을 뭐 쌍방울 임원들한테 다 달러 나눠져 가지고 다 가져가서 나눠서 가져가서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대북 송금이나 불법적인 밀반출을 했다고 한다면 그게 이재명 대표 쌍방울 그룹 사이에 모종의 묵인이나 승인이나
사전적인 협의에 의해서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날 경우는 지금 조응천 의원이 말한 것처럼 변호사비 대납만큼이나 훨씬 더 파괴력이 있는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사회이사로 물러난 이후에도 법인카드를 계속 제공해 왔다고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아니다라고 부정을 해왔었죠. 2018년 8월 부지사 임기 시작하면서 법인카드를 반납했고 카드 전달 경로 역시 불명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억 원을 사용했다는 건 이미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그 안에 혐의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성태 전 회장은 이건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이화영이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오른 뒤에도 계속 법인카드를 제공했고 과거에 주었던 걸 이어서 준 것에 불과해서 대가는 없다. 대가성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데 어찌 대가성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뭐 대가성이 없을 리는 없고요. 저거는 사실은 뭐 검찰이 증명하기가 쉽습니다. 네. 법인카드는 사용 내역이 다 남기 때문에 그 사용 내역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동선만 확인해 보면 금방 입증이 될 수 있는 거여서 네. 아마 김성태 전 회장이라고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인하지 않고 시인을 했다고 보고요. 대가성 관련해서는 뭐 상당한 대가성이 이미 뇌물죄로도 지금 구속이 돼서 기소가 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고 법인카드도 그 연장선에 있어서 단지 뭐 현금 오간것만 대가성이라고 볼 수는 없고 법인카드도 그 대가성의 범위 안에 저는 포함된다고 보고요. 다만 앞서 이제 이 변호사비 대납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네네. 지금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의 유력한 정황으로 보는 게 하나는 어쨌든 이 변호사, 당시의 변호사들이 사회이사로 쌍방울 사회이사로 많이 들어갔다. 하나는 그 법무법인의 계좌로 쌍방울의 계좌에서 에스크로 거래를 통해서 돈이 들어갔다 빠졌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수임이 시세에 비해서 싼 값에 이루어졌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다 정황이고 결국에는 실질적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이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까지 다 했는데 물증을 정확히 못 찾은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수사 방향을 네. 이 변호사비 대납보다는 대북 송금 쪽으로 트는 게 아닌가. 근데 그건 앞서 김근식 교수 설명해 주셨듯이 휘발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과거에도 그런 어떤 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인해서 김대중 정부 때 선례도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단지 쌍방울 그룹과 경기도와의 관계만이 아니고 지난 정권 대북 관계까지 전반으로 확대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우려까지도 나올 정도로 상당한 폭발력이 있는 그런 문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 서로 만난 적 없다, 모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뭐 아니라는 얘기들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안부수 아태혁 회장은 자신이 직접 이재명 대표를 만난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안부수 아태혁 회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국제대회를 준비하면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찾아갔고 자금이 없으니 도와달라 했다. 그러자 이재명 도지사를 만나게 해줬고 행사가 바로 추진됐다. 도지사를 만난 직후에 바로 행사가 추진됐다. 자금도 없어서 도와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를 만나는 순간 모든 건 다 풀렸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당시 시간이 없어서 도지사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자금 3억 원이 지원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북 행사 당시 이재명 대표와 안부수 회장의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이 대회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나 기업에 지원 한 푼 없이 오직 저희들의 힘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북측 대표단 여러분, 역사적인 발걸음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아시아 태평양이 함께 손을 맞잡고 열어가는 평화와 번영을 우리 경기도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뭔가 결정권을 가지고 좀 주도적으로 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자금도 여의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연결고리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태협이라는 곳이 사실상 쌍방울하고 한 몸처럼 움직였거든요. 쌍방울 본사 5층에 아태협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네. 입주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 선거운동도 했다. 이런 의혹도 밝혀졌었고 거기 뭐 압수수색 해보니까 민주당 대의원들 명단도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평화부지사, 아태협, 쌍방울 이렇게 네. 관계는 지금 확인이 됐고 뇌물도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대북 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업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호재성 공시 이런 거 뜨니까 나노스란 계열사의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그 주가 조작을 통한 이익을 쌍방울이 빨아갔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경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으면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서실장이 최근에 그 법정에 나와서도 친한 사이로 이재명 대표랑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친한 사이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회사 내부에서는 얘기들이 오고 갔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 관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쌍방울이 추진하는 이런 모든 사업이 가능하다. 왜 가능하냐? 경기도하고 얘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가 지금 임직원들이 외환거래법이나 이런 거 명백히 위법이 되는데도 현금 따발 들고서 북한까지 가서 전달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왜 하냐, 이거 가능하냐라는 얘기들이 가능하니까 그 관계가 있으니까 된다는 게 내부에서도 사람들은 실무자들은 알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는 아태협이랑 쌍방울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확인이 됐고 쌍방울과 이화영 평화부지사도 확인이 됐고 그럼 그 정점에 있는 인허가권자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표만 완전히 배제하고 그 사람만 완전히 떼내고서 이게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들은 굉장한 신빙성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저게 이제 대북 지원 사업을 할 땐 제가 좀 그쪽을 좀 아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행법상 네. 중앙정부 말고 지방정부, 지자체는 지자체가 독자적인 개별 주체로 북에다 뭘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지자체는 지자체의 대북 남북교류 협력 사업기금이 있지만 그걸 실제로 대행하는 민간단체를 만듭니다. 그게 경상남도도 그랬고 제주도도 그랬고 그러니까 경기도도 당연히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아태협이 그런 민간단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관리해서 북한에 뭐 감귤을 보내든 북한에 무슨 사과나무를 보내든 보낼 때 지자체의 예산이 투자가 되지만 이 통로는 그 민간단체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법률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태협이 그 역할을 했던 것이고 경기도지사 입장에서 돈을 줬고 쌍방울이 협찬을 해서 그 아태협이 그 창구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가 이 사건을 모를 리가 전혀 없는 겁니다. 결재권자는 당연히 지자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아마 수사를 할 거고 그래서 조응천 의원도 이게 굉장히 파괴력이 있다고 좀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당시 지사는 이 아시아 태평양 그 관련한 행사를 연 것을 모른다고 이렇게 말한 바는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을 보면 2018년이었으니까 사실은 남북 교류가 되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대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아태평화교류협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2007년부터 만들어진 어떤 조직이 사업을 제안했을 때 저는 경기도 차원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지금 아시아태평양 교류협회가 그 쌍방울과 뭔가 부적절한 거래가 있는 것을 뭔가 경기도의 어떤 연결시키는 건 저는 좀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황을 좀 지켜보겠고요.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윤심을 잃고 장고에 들어간 나경원 전 의원의 거취 표명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김기현 전 의원이 갑자기 기자회견 열어서 나 전 의원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유튜브에도 출연해서는 나 전 의원을 특정하면서 함께 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나경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정책의 방향 또 정치적 판단 이런 것들이 저하고 유사점이 아주 많습니다. 같이 함께 어우러지면 훨씬 더 좋을 수 있겠다. 함께 우리가 연포탕을 끓일 때 같이 열려야 될 그런 우리의 좋은 자산이다. 네, 하지만 나경원 전 의원은 아직까지 적어도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목소리 확인하시죠. 어떤 분위기였는지. 윤심 당연히 존중해야 되죠. 저한테 인구 문제 업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더 나눠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출마와 불출마에 대한 고심 중이라는 말씀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좀 더 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결심은 거의 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간 좀 저의 지난 정치 여정에 관해서 좀 생각해보고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사과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곧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좀 설명? 아직 명확한 거취 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나 전 의원을 향해서 김기현 의원이 지금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은 일종의 나 전 의원을 위해서 김 의원이 출구를 만들어줬다는 해석도 있던데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제 김 의원은 아마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정도까지 김기현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한테 대했던 거를 한번 돌아보면 네. 이 말이 어르고 달래기다. 이런 평가가 오히려 객관적으로는 정확할 거예요. 지금까지 김기현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친윤들과 함께 네. 어찌 보면 굉장히 비판적이고 나오면 안 된다는 식의 여러 가지의 그 어떤 메시지를 냈었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그동안에 이런저런 사정 후에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사면 초과에 몰렸단 말이죠. 네. 심지어는 뭐 초선들이 그렇죠. 뭐 압박까지 넣고 네. 뭐 이런 상황이 김기현 의원과 무관하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 보면 그래놓고 이제 지금은 김기현 의원이 일종의 이제 대표 경선 레이스에서 어찌 보면 약간 기선을 제압했다고 하는 이 시점에 이제 나경원 전 의원한테 손을 딱 내미니까 나 전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찌 보면 얄밉겠죠. 이런 상황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글쎄요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김기현 의원의 저런 손 내밀기가 나 전 의원으로서는 오히려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함께 살펴보시죠. 김기현 연대 포용 정치. 근데 나 전 의원 측은 무슨 소리 하냐? 안 의원과 지금 연대를 시사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19일 어제 기자회견 열어서 불협화음이 더 크게 들린다며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도 취하지 않겠다. 김기현 의원이 갑자기 수습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선 의원들 한 50명 모여서 나 전 의원을 향해서 사과하라. 당신은 이 당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강력한 비판의 성명을 냈었는데 재선들도 곧장 준비한다고 했었는데 일단 발표를 멈춰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겠다. 나 전 의원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대선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판단하겠다. 그리고 나 전 의원은 출마 여부에 대한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나 전 의원 측에서는 김기현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그리고 윤상현 의원과 수도권 연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뭔가를 꿈틀대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의원 측의 목소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이겨야 한다는 그것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나 윤상현 의원이나 또는 나경원 의원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안철수나 나경원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가면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두 분 다 이제 수도권 의원들이시고 그렇죠. PK나 TK 쪽으로 의원들 숫자도 많고 그렇죠. 여러 가지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연대 가능성도 뭐 열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김문식 교수님 예. 어떻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안철수 의원과 손 잡을까요? 지금 나경원 의원의 스탠스로 보면 네. 출마냐 불출마는 지금 계속 장고 중인데 결정을 함에 따라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면 수도권 연대로 스탠스를 잡을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일단 수도권 연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내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면 나안 연대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불출마까지도 사실은 선택지로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대통령 귀국 이후에 설 연휴 지나서 불출마로 만약에 결정을 내리면 김기현 의원이 말한 연포탕, 연대와 포용과 탕평이라는 이 큰 틀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지금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타이밍도 놓치고 지지율도 많이 빠지고 주위에 우군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사면초가에 몰려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출마를 해서 수도권 연대론과 함께 안철수와 함께 결선까지 가서 한번 뒤집기를 시도해서 막판에 한번 해보느냐라는 그런 어떤 배팅과 아니면 출마를 포기하고 김기현 의원이 말하는 연포탕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위해서 다시 또 다음 재기를 노릴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아마 이번 주 내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고민의 연장선에서 어제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물론 오보로 나경원 전 의원 측에서는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과를 할 것이다.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사과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다 라는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잠깐 보시죠. 이르면 20일 오전, 오늘 오전이죠. 나경원 전 의원이 SNS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를 발표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대통령이 화나게 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뭐 이런 얘기를 포함해서.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 측은 그것은 오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오보일지 박원석 의원이 아니면은 그 사이에 뭐 마음이 좀 바뀐 건지.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힘들고 그 마음속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도 아닌 지금 대통령하고 맞서는 모양새가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돼버렸기 때문에 출마 자체에 대해서도 아직 이제 확정을 못하고 여전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대통령 귀국 이전까지는 뭐 별다른 메시지나 액션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귀국한 이후에 여기서 이제 출마를 하든 아니면 물러서든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뭐 나한연대 거기다 이제 윤상현 의원까지 포함한 수도권 연대 그러니까 출마할 경우에 가능한 그림이죠. 근데 출마를 안 한다면 나경원 의원이 굳이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을 거고 나경원 의원이 약간 이제 뭐 진퇴양난에 놓인 게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출마를 못 할 거다 이런 관측이 유력하잖아요. 근데 나경원 의원이 뭐 공천 한 번 더 받으면 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고 이미 중진인데다가 더 큰 정치를 본인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무릎이 꺾이게 되면 과연 이제 정치 생명이 이후에도 보존이 될 거냐 이 고민도 현실적으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끝까지 본인의 선택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입장을 언제 밝힐지 진짜 궁금해지는데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나 전 의원을 둘러싼 논란 중에 부동산 투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해결됐습니까? 지금 이제 의혹이 터져 나오는 단계라 가지고 사실관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용을 보면 신당동에 6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부부가 공동 명의로 매입을 하거든요. 54억에 샀는데 자기 돈은 이제 11억이고 나머지는 전액 은행 대출을 꼈고 그리고 1년 만에 매각을 합니다. 59억에 팔았는데 각종 비용을 제하면은 뭐 1,600만 원만 남았다라는 게 이제 나경원 의원 측의 해명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시장도 이런 것들이 문제됐기 때문에 장관을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 했지만 장관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시점이 굉장히 공교롭거든요. 총선에서 낙선한 직후에 부동산을 샀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이걸 팔았는데 1년 만에 이 빌딩을 이렇게 샀다가 파는 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측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가 두고두고 뭐 인사청문회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게 뭐가 있지 않냐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알고서 고려했지 않냐라는 의혹들이 추가로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 금액에 사서 이 금액에 팔고 1,600만 원 차익 남긴 걸 이걸로 끝나는 얘기가 맞냐 아닐 수도 있지 않냐라는 얘기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TV조선의 대표 프로그램 미스터트롯2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미스터트롯2가 방송됐습니다. 시청률은 21.3%를 기록했습니다. 고공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뽑은 첫 번째 무대 바로 평균 나이 11.5세 아이들의 앙증맞은 무대입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쉽게 잡는 건데 못 치거든. 혹시 왜 울어? 난 형으로서 말해주는 거야. 세우라 세우라 고백만 지지 마라 불러내고 슬퍼지고 할 것도 아닐 텐데
구자룡 변호사님 정말 잘했는데 올 하트가 안 나와서 대부분 탈락하고 황민호 군만 올라갔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네.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고 사실 저 네. 같았으면 하트 눌러줬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역시 눈이 높구나 여기 마스터들이 그런 생각도 들고 보통 이제 이런 오디션에 아이들이 참가했을 경우에는 감안하고 보게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나이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성인들과 동등한 눈높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쟁쟁하다, 실력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혀 아이라서 뭐 잘했다 이런 평가가 아니라 그냥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할 법한 그런 무대였고 네. 특히나 황민호 군은 정말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나올까 그냥 한마디만 부르면 그냥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지금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타고나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람 자체가 악기다 이런 표현이 이럴 때 붙이는 말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황민호 군의 형인 황민우 군도 지금 미스터 트롯 시즌 2에 출연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형이 만든 무대는 또 어떤 무대였을지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사랑일세 사랑 내 사랑이로구나 훨씬보다 일편단심 사랑일세 일편단심 사랑 오늘의 진 샛별부 진욱 씨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는 진욱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자, 샛별부가 굉장한 그 단합력으로 화합을 잘 이끌어내면서 올 하트를 받았고 황민우 군을 포함해서 지금 진이 된 진욱 씨까지 모두가 다 다음 무대로 진출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좀 보셨는지. 형제가 나란히 본선 진출을 두 번째까지 해내는. 글쎄, 그거는 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DNA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런데 이제 그 저걸 보면 한 하루에 뭐 거의 10시간씩 연습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원래 타고난 것도 있고 네. 거기에 그 저렇게 그 팀별로 하면은 저거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면 워낙 잘하는 그 개성 넘치는 개성 넘치는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자기 혼자 뭔가를 그 돋보이려고 하다 보면 화음이 깨지는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올하트가 안 나오죠. 그런 점에서 연습도 오래 했고 조화를 잘 이뤘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즐거운 무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킹스맨 저리 가라는 젠틀맨들도 어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역부 A2의 무대였는데요. 젠틀맨 트롯맨들의 무대도 함께 하겠습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관없네 오늘도 난 길을 나서네 박원석 의원님, 지금 저 노래가 이제 나왔잖아요. 트로트라는 건 진짜 한국적인 것이고, 근데 저걸 굉장히 서구적인 젠틀맨, 정장 입고 이렇게 하는 모습에서 좀 굉장히 신선했다, 뭐 이렇게 보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이 볼거리가 많은 게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네. 앞서 그 소개했던 영상도 보면 트로트에다가 우리 국악 악기를 접목시켰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새로운 시도고 지금 무대도 보면은 이제 음악은 트롯인데 저 퍼포먼스는 완전히 서구적인 이런 네네. 안무를 도입해가지고 굉장히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지금 현역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음반을 내고 네. 가수로 활동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여기서 이제 탈락하면 굉장한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만큼 굉장히 치열하게 노력을 했을 텐데
이게 또 이 경연이라는 게 이게 현역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네. 그리고 아마추어 도전자들이 워낙 실력이 쟁쟁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끝까지 이미 기성 가수가 된 분도 이 안심할 수 없는 무대라는 게 또 이게 보는 분들로 하여금 재미를 느끼게 해준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선한 무대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올 하트에 실패하면서 저 팀에서는 한 사람만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나중에 구사일생으로 박서진 씨가 올라가긴 했는데 어찌됐든 올 하트가 아니어서 전원이 다 본선 2차전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팀전은 마무리가 됐고요. 어제 본선 2차전도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더욱더 치열하고 더욱더 강력한 1대1 매치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첫 번째 무대부터 임팩트가 대단했습니다. 현역부 하동근 씨와 함께 참가한 사람이 정말 노래를 잘했는데 누구였는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회사는 좀 어떻게 정리가 좀 되고 있습니까? 네, 1월까지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말의 끈은 남아 있긴 합니다. 그렇죠. 본업에 좀 충실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찢어지는 아픔을 느껴야 하나요? 마음속에 눈물을 보아야 하나요? 왔던 여자의 순정을 이 못난 내게 바쳐두고 긴 세월을 보냈지 그대를 너무나 유명한 노래 김정수 씨의 당신을 선택했고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자, 하동근 씨도 현역 가수인데 현역 가수를 김문식 교수님 14대 0으로 제치고 이겨버렸어요. 이 항상 미스터 트롯 1도 그랬고 2도 그렇습니다만 네. 영웅이 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다 팀 미션까지 다 소화한 마당에 이제 1대1 데스매치가 많은 분들의 이제 관심을 끄게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지금 현역에 있는 가수와 현직 아나운서가 지금 맞붙은 데스매치에서 압도적으로 일방적으로 14대 0으로 이 김용필 아나운서가 이겼다는 점은 그 새로운 기적 그리고 영웅의 탄생을 예고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지금도 들어도 어젯밤에 저도 라이브로 봤는데 본방송을 봤는데 저 무대가 가장 제 기억에는 아마 인상적인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14대 0이라는 엄청난 성적으로 다음 무대로 진출하게 된 김용필 씨 무대를 살펴봤고요. 지금 또 만나볼 무대도 엄청난 사람들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어떤 사람들의 대결인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 네, 혜성이 형. 영원한 챔피언은 없습니다. 내가 미스터 트롯 2에 있는 한은 너는 그 2등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내 사랑 데려가줘요. 나 당신 사랑해도 될까요? 어디요 저 사람 영원히 사랑하게 해줘요. 자, 이 두 사람은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이전에 타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미 결승전에서 맞붙었던 경험들이 있고 그때도 진혜성 씨가 우승을 차지하고 재하 씨가 준우승을 차지했던 적이 있는데 어제 결과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진혜성 네. 씨. 두 분 다 물론 우열을 가르기 힘들었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더군다나 이제 재하 씨는 고음, 그다음에 진혜성 씨는 저음으로 지금 트로트를 불러서 아주 대조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 다 결국 진혜성 씨가 이기는 이런 결과를 낳았네요. 네. 어쨌든 재하 씨 정말 좋은 노래, 멋진 노래 선사해 주셨는데 탈락하게 돼서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진혜성 씨도 좋은 무대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미스터 트롯 이제 1대1 데스매치 결과에 따라서는 40명의 참가자 중에 절반 정도 탈락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은 누구인지 앞으로도 이 분위기를 그대로 결승까지 한번 이어가 갈 수 있도록 응원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보를 하나 좀 전해드리고 신통방통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실내 마스크를 놓고 25일부터 의무에서 권고로 하향하게 될지 아니면은 30일로 하게 될지 우리가 좀 고민을 많았었는데 지금 속보 자막 나가는 것부터 확인할 수 있겠지만 실내 마스크는 30일부터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도 당연히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안에 들어가서도 안 써도 된다는 내용이고 일단 의료기관 그리고 대중교통에서는 그래도 마스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마스크를 반드시 쓰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불안하고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는 분들은 쓰는 것을 막진 않습니다. 자,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민족의 대명절 설 연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토일, 월화 이렇게 4일 동안 연휴 기간인데요. 푹 쉬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23일은 저희도 방송을 쉽니다. 24일 화요일에 알차게 준비해서 신통방통하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